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2주 2차시 영상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득권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권에서 한국어의 그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수치적인 그런 통계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한국어의 위상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 측면에서 조금 바라봤다면, 오늘 수업에서는 좀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워포인트 자료 그 2페이지 한국어의 위상,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떤 언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영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최고로 힘이 강력한 언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정을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구가 가장 많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영어가 가장 강력한 그런 글로벌한 랭귀지로서 파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언어의 그 랭킹을 매기는, 그러니까 언어별 위상을 따져서 랭킹을 매기는 그 기준은 사실 첫 번째는 사용 인구수예요. 사용 인구수요. 사용자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언어를 first language, 제일 언어, 제일 공용어, 이제 모국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습득의 측면인 것이고요. 어떤 해당 국가에서 공용어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어가 이제 공용어지만, 같은 동남아시아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배경에는 다민족 국가냐 그렇지 않느냐,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함께 개입을 하게 되지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사용자 인구가 공용어로 채택된 인구수가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은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각 언어의 사용자 인구를 비교하면서 언어별 위상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어 사용자는 12억 정도고 영어 사용자는 3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어가 훨씬 위상이 높겠죠.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 인구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피부에서 느끼는 느낌은 중국어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보다 더 강력한, 물론 중국어도 굉장히 강력한 언어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영어는 무려 10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중국어는 3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듯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영어는 공용어가 아니거든요. 공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공용어로서 자국의 민족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를 계산했을 때 거의 10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3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중국어도 이렇게 공용어로 선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까. 근데 사실 중국어는 어떤 것이냐면 중국인 및 화교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민족어의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뭐 차이나타운이 없는 그 국가가 없다고 할 만큼 전 세계에 유대 민족만큼이나 널리 퍼져나가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한족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차이나타운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중국적 문화와 중국의 배경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영어와는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여러 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민족의 언어를 대표로 쓰다 보면 갈등이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 정치적, 또 식민지 지배 역사 등등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함께 공용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어 공용화를 주장했다가 아주 크게 욕먹고 이제 물러난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중국어의 경우는 사용 인구 수도 많고 사용되는 나라 수도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민족어, 특정 민족과 관련되는 민족어에 가까워요. 영어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들, 뭐 호주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비원어민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국제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때 국제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유엔의 공용어라든지, 물론 프랑스어나 독일어들이 선택되기는 하고 중국어도 선택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영어의 위상은 그러한 측면에서 사용자 인구라든지 또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필요에 의한 학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건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건 문화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건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영어는 국제어다, 네, 글로벌 잉글리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얘기가 조금 빗나간다면 한국이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참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영어를 공용화하려고 하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무렵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어 사이에서 영어 공용화를 해야 한다. 근데 안 됐죠. 그게 됐으면 지금 길거리에서 다 영어 쓰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모 대학 여자 총장이었고 최초의 그 총리가 될 뻔한 양반이 말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유럽에 갔더니 정확하게 국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덜란드인지 덴마크인지 버스기사도 몇 개 국어를 한다. 독일어도 하고 네덜란드 기사는 덴마크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욕을 먹었냐?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니 버스기사는 몇 개 국어 하면 안 되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직업을 비하했다는 측면에서 욕을 먹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언어의 개통론적 지식이 전혀 배경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개통론, 언어의 개통, 그래서 한국어는 알타이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길게 하긴 길지만 인도 유럽어족으로 묶이는 이유는 인도의 아리안족이 인도의 원래 토착 민족은 드라비다족인데 드라비다족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들의 언어인 드라비다어도 남아있어요. 근데 원래 아리안족은 서쪽에 살고 있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동진을 해서 인도에 정착을 했어요. 이들이 아리안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언어와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고대 인도 문자를 연구하면서 영국 학자들이 인도와 유럽의 많은 언어들, 유럽 언어들,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이 유럽 모든 언어들이 친족적으로 같은 뿌리에 있다라고 해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덴마크의 버스 기사가 몇 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같은 계통이에요. 같은 계통. 즉 간단히 말하면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랑 이태리어 자기들끼리 서로 대충 알아듣네요. 물론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기 때문에 서로 언어 차용이 이뤄서 단어 차용도 많아서 더 이해하기도 쉽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언어적인 계통이 서로 가까워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대륙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상황은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아시아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고리보고요.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한국어라든지 뭐 여러분이 혹시 알타이어라고 해서 배웠던 뭐 만주어라든지 몽고어라든지 여진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서쪽에 가 있는 터키어. 터키는 옛날에 돌궐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랑 또 형제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사적인 배경, 언어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배경은 활동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본적인 아시아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혀 다른 알타이어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와는 달리 고리보인 중국어와는 달리 문법 형태소가 굉장히 발달한 교차거잖아요. 교차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은 다른 외국어, 강력한 중국어를 배우기도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까지도 중국어를 잘하기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가. 그래서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주변 이웃 국가들의 언어를 쉽게 습득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언어 공용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마치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외국어를 공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계통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언어 습득에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품이 드는 것이죠. 네, 뭐 이 수업은 뭐 그런 이 이야기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수업은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건 일본어도 비슷해요. 일본어도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라고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다시 PPT에 보면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대략 7,700만 정도의 사용자 인구에 이제 남북한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에 해당하는 거죠. 사용국가는 남북한, 일본, 중국 등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동포들이 분포하는 지역이죠. 뭐 그래서 연변 지역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 사람들. 그래서 사실 한국어도 국제어라기보다는 민족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어와 같은 국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뭐 학문적으로나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나 뭐 간단히 말해서 무역이나 교역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기에다가 품을 들여서 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특히 유럽어 입장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불어, 프랑스어, 유럽어권 화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를 5단계 정도로 나눠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5단계예요. 아주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해당해요. 이유는 문법 형태소가 발달한 교차어이기 때문이죠. 유럽어는 굴절어예요. 굴절어는 뭐 영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처럼 조사나 어미가 교차, 붙는 형태의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어쨌든 최근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점점 늘고 뭐 또 특히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거나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결혼을 통하건 뭘 하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민족의 용광로다, 멜팅 팟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 자체는 이민자의 나라로서 다양한 언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어떤 대표성을 갖는 언어들, 나머지 언어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도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민자의 나라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어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용어인 영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ESL이 있고 EFL이 있어요. ESL은 English for Second Language가 있고 EFL은 English for Foreign Language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컨드 랭귀지로서 이제 거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한국어도 모국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링구얼로서 이중언어 화자로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어는 이제 세컨 랭귀지 아니면 퍼스트 랭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 습득의 차원에서 배울 때는 English for second language를 하고, 그 다음에 foreign language는 중도 입국 자녀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혈통적으로 뭐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언어를 습득하는, 만 12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혹은 미국에 입국해서 새롭게 영어를 배운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다 해서 English for Foreign Language.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언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통일을 해서 교육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예전처럼 그런 어떤 외국인이 많지 않고 이주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한국어 교육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북한에서 이제 탈북 자녀의 아이들과 같은 이런 친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또 다른 그런 교육 패러다임의 문제가 사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잖아요. 해당 사회와 문화에 녹아드는데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는 사실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인구 순위에 따르면 한국어는 세계 12등에서 15등, 좀 18등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인구 절벽이 와서 우리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사용 인구 순위는 계속 밀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또 인도의 타밀어나 마라티어. 인도는 영어가 공용어지만 이처럼 타밀어나 마라티어 이런 다른 여러 그런 언어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네. 자, 사실은 그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한국어 수요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건 프랑스어가 됐건 독일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던 어떤 영어는 필수니까 수능 과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호불호가 있을 수 없지만 어떤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호감도가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그때는 중국어나 일어를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선택을 했어요. 프랑스어를 선택했는데 여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 또래의 여학생들이 프랑스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반 우스갯소리로 혹시 그 만화, 일본 만화라는지 베르사유의 장미 때문이다. 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만큼 사실은 어떤 특정의 언어나 문화에 호감을 갖고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에서 접근했을 때 그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선생님도 어린 시절 프랑스어를 배우고 제2언어로 프랑스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프랑스라는 국가나 문화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언어의 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들도 서울여대에도 언어교육원이나 아마 연세어학당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연대의 최대 수입원, 요즘은 조금 휘청하는 것 같긴 한데 연세어학당이 최대 수입원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어학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연세어학당은 서울대 언어교육원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56년, 58년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소수고 몇 명, 몇십 명이고요.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말했다시피 블루오션으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뭐 이런 한국의 제반 분야를 공부해 보려고 한국에 유학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미 교류의 어떤 장학금 지원을 받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죠. 뭐 어디서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 뭐 한국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재미교포 해봤자 뭐 세탁소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대학 나와서 다 그러고 살았던 그런 때인데, 그렇게 이제 한국의 대학에 유학 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랭귀지 코스로 언어 교육을, 이쪽에서 한국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려면,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면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문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초기 단계를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어마무시해졌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처음에 개괄이겠지만 한국어 급수 시험을 이미 자국에서 보고, 근데 자국에서 가르쳐준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도 아니고 외국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1세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대학에서 전공 학과로도 이제 한 서너 군데 생기고 있고, 또 한국어 교사라고 해서 전문 자격증을 받아서 해외 진출도 하고, 또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울여대도 언어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모집하여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도 일단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어 교육이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문적 정의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이 뭐냐? 한국어 교육이 뭐냐?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이제 언어 교육이죠. 말 그대로 한국어 교육인 거예요. 뭐 시장에서 뭐 장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럼 한국어 교육학과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뛰어넘는 거죠. 학과가 생길 정도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학문 목적 수요자들이, 전문적인 학문 목적 수요자들, 간단히 말하면 한국 통해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필요성들이 더욱 대두가 되니까 한국어 교육학과들이 이제 몇 군데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뭐 서울여대는 국어국문학과의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는 교직 자격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다 버리고 우리는 조금 뭐 좀 달리 해볼 거야 이러면서 한국어 교육 이런 컨텐츠를 강조하는, 근데 이제 한국어 교육학과라고 내세우지는 않고 이제 컨텐츠를 내세우는 문화 컨텐츠 학과나 뭐 연극 영화과나 뭐 이런 것과 융합 내지는 그런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삼육대학,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삼육대학에서는 이번에 뭐 그런 융합 전공 같은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해서 한국어 교육 쪽이 있고, 한국학 쪽이 있고, 그다음 경제, 그다음에 그 식품 영양학까지. 이게 왜냐하면 요새는 K푸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식에 대한 그런 그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K컬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어떻게 나누고 정의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수업을 통해서 고민하고 정의 내려봐야 할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지난 1주차 PPT에서는 그 한국어 인증시험,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1급부터 6급까지 그 인증시험을 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외국인들이 시험을 보는 거고, 이거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이 보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네, 한국어가 능통한데 이 사람이 내가 직업으로서 한국어 교사를 모국에 돌아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대접을 받고 이제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뭐 중국인 학생, 베트남 학생, 일본 학생, 뭐 몽고 학생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몽고 학생은 꿈이 그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것. 사실은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초창기 한국도 역시 영어 몇 마디 하면 뭐 여러 가지 기회와 가능성이 생겼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어를 잘 했을 때 이제 자국에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각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개설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이에요.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 문화 영역에 대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거죠. 평가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줘요. 3급 자격증을 주고 국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국문과가 아닌 친구들은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립국어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19조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공인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그런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자격을 받기도 하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제 일단은 대학원에 가서 서울여대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거든요, 대학원에. 그래서 서울여대에 진학을 해서 석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울여대뿐 아니라 뭐 여러 학교들에 가서 언어교육원에서 이제 취직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그 이수제도 있지만 아직은 많은 언어교육원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각 대학의 언어교육원에도 가고 또 뭐 세종학당이나 이런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한국어 교사는 뭐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일종의 문화천병의 역할을 사실 하는 겁니다. 문화천병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들에 파견되어 또 혹은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 네. 자, 좀 전에 한국어 교원 시험에서 잠깐 옆 페이지 볼까요? 한국어 교원 시험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시험 보는 게 한국어학, 일반 언어 및 응용 언어에 대한 거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우고 한국 문화 영역에 대한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모두 포괄해서 한국학이라고 해요. 한국에 가는 모든 학문이죠. 그래서 보통 유럽에 가면 뭐 중국학이다, 일본학이다, 동아시아학이다 그러면 그 학과들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과다, 뭐 영어 영문학과다 그러면은 언어와 문학을 배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언어와 문학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해서, 문화라고 하면 그 안에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일단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것이 이제 한국학이에요. 물론 그 한국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한국어이고요. 좀 더 이제 넓게 가면 문학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순수 문화와 예술 문화까지 넘어가는 그런 장르가 돼요. 기왕 이제 문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기획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아마 이렇게 문예창작과 학생이니까 근데 아마 그 내용 자체가 대중문화를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3주차에도 여전히 영상 강의를 할지 뭐 아니면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아직은 학교 측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학교에 뭐 이대나 이런 데는 2주 더 영상 강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학교에서는 특별한 그런 그 안내가 없는데 일단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이 과목이 이제 문예창작과 과목이다 보니까 서울 국문과와 연계 전공으로 되어 있는 문학 얘기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한류는 사실은 순수 예술보다는 대중 예술 쪽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아까 한류의 정의에 뭐 지난 차시에서 말했지만 뭐 무슨 딸기가 뭐 뭐 딸기도 무슨 K푸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거죠. 어떤 문학의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류의 속성 자체가 뿌리 자체가 드라마나 가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주차에는 영상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이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과의 관계 그리고 대중예술이 현대사회에서 21세기의 대중예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3주차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혹시 문학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너무 대중 뭐 예술 쪽으로만 넘어가는 거 대중문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한국학으로의 확장해서 2018년 해외 한국학 백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게 PPT 자료 업로드 한 다음에 그 관련 기사가 났는데 2019년 한국학 백서도 지금 3월 지금 한 이틀 전 3월 20일인가 막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뜬 걸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 이제 정량적인 수치를 지금 뭐 시험을 대비해서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2018년도 19년도 또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선생님 기사를 보니까 크게 뭐 어떤 그 경향성의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한국학 백서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해외에 한국어,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 기간은 2007년에 55개국 632개. 그래도 2007년은 좀 살 때라 우리나라 좀 살 때라 55개국 632개였는데 2017년 기준 1348개, 105개국의 그러니까 강좌 운영 기간은 1348개, 굉장히 큰 증가를 했음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증가를 보인 상위의 3개 국가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어에 대한 그런 뭐 연구나 뭐 이런 기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41개에서 277개로 660%가 증가했고 미국도 91개에서 128개, 일본도 역시 좀 늘어났어요. 사실은 일본과는 뭐 중국은 공산정권이기 때문에 1980년대, 90년대 이전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니까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고 한중일의 관계는 뭐 서로 미운이 고운이 해도 오랜 역사 동안 서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뭐 경쟁과 협조와 뭐 투쟁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미국의 증가예요. 네.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정치, 경제, 뭐 역사, 뭐 군사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지식인 계층에서는 당연히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순수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1997년 2,692명에서 2016년 72,000여 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캐나다까지 포함을 해서 북미라고 하죠. 그래서 북미에서는 UCLA, 하와이, 미시간, 특히 뭐 UCLA나 하와이나 이런 데는 UBC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뭐 UBC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등에서 7명 이상의 전임 교수를 두고 한국학 연구를 주도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한국어 교육과를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들기가 어려운데 한국학을 하는 전임 교수를 이렇게 두고 전공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이태리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베니스에 여러분들 그 베니스 대학인가 한국학과 있는 거 알아요? 네. 유럽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중국의 경우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과가 1995년 20개에서 271개로 네, 유럽 각 대학의 경우에도 한국어학 평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는 중국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평균 학생 수가 2007년에 그 학과 한국어 학과가 있는데 학생 수가 20명이었는데 2017명으로 100여 명 그러니까 인기 학과가 돼버린 거예요. 인기 학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직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수적인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주차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